자, 즐거운 편지 핵심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줄게. 자, 이게 이제 황동규 시인이 이제 고3 때 옆집 대학생 누나를 이제 짝사랑하면서 그 연애 편지로 이제 연애 편지를 썼던 거야. 그 누나한테 주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글을 잘 쓴 거지. 그래서 그 연애 편지 자체가 하나의 이제 시가 돼 버렸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애초에 편지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편지 형식의 산문시 형태, 산문시라는 건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시는 행과 연이 막 나뉘면서 운율이 막 느껴지는데 얘는 이제 편지 형식으로 그냥 쭉 줄글로 가는 느낌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산문적 형태인 거고, 내신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편지 형식이라고 하면은 니네가 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이제 서간체, 서한체 이런 말을 쓰는데, 서간이 그냥 편지를 한자로 서간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어법이 쓰였다라는 건데, 연애 편지야 이제 누나에 대한 고백. 내가 당신을 이제 사랑하는 거를 사소한 일이라고 이제 반어법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 자, 바로 이제 본문에서 확인을 해보자고. 자, 이제 제목이 즐거운 편지, 편지 형식이라 이제 즐거운 편지가 제목이 됐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 편지 형식이라 뭐 즐거운 편지가 제목이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제목 자체를 반어법으로 볼 것이냐 혹은 반어법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 이걸 놓고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야. 이제 반어법으로 보는 쪽은 이게 이제 짝사랑의 내용이거든. 뭐 고3 남자애가 대학생 누나 좋아하는데 뭐 그게 잘 됐겠어? 그냥 이제 짝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짝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좀 괴롭고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걸 반어법을 써서 즐겁다고 표현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짝사랑이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뭐 괴로운 순간도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겠지만, 뭐 두근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뭐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반어로 보지 않는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니까 그렇게 상대가 받아주지 않아도 기다림의 순간마저도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자체로도 즐겁다, 반어법이 아니다,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학교 선생이 양쪽의 견해가 다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는지 어느 한쪽으로만 가르쳤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봅시다. 자,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감정은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사소한 일은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일 당장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세상이 멸망하겠죠. 사실은 당연하고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담겨있는 진짜 뜻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로 썼다고 생각해. 짝사랑이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사소한 일일 수 있어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생명과도 같은 일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겠지.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당신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 나한테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운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 당신 입장에선 사소하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자세로 당신을, 그대를 불러보리라. 이제 리 선어 발음을 사용해서 강한 의지를 이제 표현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받아주지 않아도 언제나 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당신을 이제 사랑하고 기다릴 것이며 당신이 사실 사람이 좋을 때 누가 옆에서 좋을 때는 옆에 사람들이 항상 있어주고 그 사람 곁에 모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변함없이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게 진정한 이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짝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앞에서 이제 대놓고 뭐 위로를 해주고 하기보다는 짝사랑이니까 이제 앞이 아니라 배경에 있는 거지. 하지만 나는 배경이 돼도 좋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대가 힘드나 즐거우나 나는 계속 사랑하겠다. 이게 이제 진정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죠.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던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자, 이게 너무나 성숙한 자세지. 원래 이제 고3이면 고딩 아냐? 고딩이면은 옆집 누나 짝사랑하면 뭐 누나 영원히 사랑해요. 누나도 절 사랑해주세요. 이딴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당신이 나를 안 받아주는 걸 이해해.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이제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나의 사랑이다라고 승화를 해버리는 거야. 자, 내가 기다리는 것 자체로도 축복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자, 그런데 이제 짝사랑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는 밤이나 혹은 눈이 오는 것처럼 괴로운 순간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해 내가 괴로움을 느껴. 자, 하지만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얘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밤이 들고 골짜기에 눈이 퍼부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하지만 눈은 언젠가 그치는 거고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거야. 이 괴로움이 영원할 수는 없어. 그런데 여기서 진짜 성숙한 자세는 뭐냐? 자, 내가 괴로움이 끝나는 것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인간 자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누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뭐 그런 지킬 수 없는 거는 말하지 못한다. 언젠가 내 사랑이 반드시 그칠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어. 나한테 중요한 거는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동안 얼마나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의미. 자, 그리고 이 시가 이제 굉장한 시인 게 또 다른 뜻이 있어. 사랑이라는 감정이 늘 지속적인 것 같지만 사실 상대방에 대한 감정, 뭐 너희들이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매일매일 그 감정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 때로는 뭐 그 정도가 조금 약할 수도 있고 어떨 땐 너무나 강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다 상대방을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잖아.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것도 매일 똑같은 어떤 기분과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매번 변해. 그걸 근데 이 시인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도 매번 새롭게 다시 시작된다. 지금 오늘 내 사랑이 그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내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이 끝나도 또 다시 새롭게 또 사랑을 하게 될 거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사랑이라는 건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다. 그래서 그칠 것을 믿는다. 또 사랑이라는 게 매번 똑같은 게 아니다. 오늘의 사랑이 끝나면 내일 또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걸 전제한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로 사랑이 끝날 수 있겠죠.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기다림은 사랑 그 자체잖아. 아까 사랑을 기다림으로 승화시켰지. 자, 그래서 당신이 나를
받아줘서 끝나든 뭐 받아주지 않아서 끝나든 언젠가 끝날 텐데, 나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 나를 받아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자, 그 동안에는 내 사랑이 언젠가 그치기 전까지는, 자, 사랑이라는 게 또 짝사랑이니까 언제는 또 눈이 오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설레기도 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외롭고 슬프기도 하고, 또 눈이 퍼붓는 것처럼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통이 가라앉고서 또 새롭게 설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 계속해서 변화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죠. 시인들이 자기의 의지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활용하는 게 뭐랬어? 계절이나 시간 순환의 당위성이야. 내가 사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해. 계절의 순환이 당연하듯이. 그리고 언젠가 내 사랑이 끝나는 것도 당연해. 시간이 순환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지만 언젠가 끝나더라도 나는 진정으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자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로 내 자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어? 어떤 자세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믿음, 사랑이 그치기 전까지는 심지어 그대가 받아주지 않아도, 나를 아프게 해도 변치 않는 기다림, 그 자세로 사랑할 것이다. 그게 진심으로 내가 계절이 순환되듯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자, 이제 반어법이 쓰여서 이게 어딘가에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너네 책에도. 없다면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지. 자,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일, 매일 일어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 그래서 이제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반어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일, 당연히 일어나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이제 언젠가 그칠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한다면은 또 매번 그 사랑이 다시 시작될 때니까 계속 지속되는 영속적인 속성도 있다고 보는 거지.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라 이 시가 좀 어려운 거야. 자,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으나 사랑하는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오늘의 이 감정이 끝나도 내일 또 새롭게 사랑이 시작되고, 내 마음 자체는 영원히 남겠지. 자, 그래서 계절의 순환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야. 그것처럼 내 사랑도 여러 감정이 들기는 하겠지만, 고통이 있기도 하고 설렘이 있기도 하겠지만 순환할 것이다. 당연히 지속될 것이다. 변치 않는 사랑일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정리한 애들도 그 계절의 순환이 드러나는 부분, 계절의 순환이 영원하듯이 화자가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과 기다림도 계속 마음이 어떤 일시적인 순간적인 감정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의 마음 자체, 기다림의 자세는 변하지 않고 순환될 거라는 거지. 자, 계속해서 그 사소한 일, 반어법. 자신의 사랑을 사소한 일이라고 한 것은 반어적으로 무엇보다 영속적이고 중요한 일. 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영원히 일어나는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대 입장에선 짝사랑이니까 사소한 것일 순 있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원한 일, 중요한 일이야. 자, 화자가 기다림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젠가 내 사랑이 멈출 때 내 기다림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상대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나에게 고통, 시련을 주더라도 변치 않는 사랑이 중요하다.
자, 즐거운 편지. 이제 반어법으로 보는 관점. 즐거운 편지는 짝사랑이니까 사실 고통스러운 사랑을 즐겁다고 반어적인 것으로 표현할 것이다. 근데 이 작품의 내용을 좀 배워보니까 반어법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이 있는 것도 같죠. 그래서 반어적인 표현으로 나는 고통스럽지만 너무 기다리기만 하니까 그거를 이제 즐겁다고 표현해서 수용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진짜로 그 고통 자체도 당신으로 인한 것이니까 진심으로 나한테 즐겁다. 나에게는 축복이다. 그것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반어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황동규 시인이 한 말인데 이 인터뷰 자체도 내용이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한 거랑 비슷한 말이야. 사랑이라는 게 변하지 않고 매번 똑같은 감정이 아니라 늘 새롭게 갱신되는 감정. 내가 어제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뭐랄까 안일하게 그냥 어제도 사랑했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매번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사랑이 오늘의 이 사랑의 감정이 그치더라도 내일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즐거운 편지 다음에 흥부부부상을 한번 찾아보자. 흥부부부상. 흥부가 말고 흥부부부상. 뒤에 이제 짜투리로 있는 작품이죠. 자, 흥부부부상은 이제 이 박재삼 시인이 이번 시험 끝나고 이제 니네가 이길 만한 시인이 아니라 분명히 여태까지 니네가 배운 작품이 있어. 우루미 타는 가을강이라든지 수정가라든지 추억에서라든지 한마디로 수능 모의고사 과정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니네가 기억을 해야 되는 시인이라는 건데 박재삼 선생은 니네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별명이 눈물의 시인이야. 항상 이제 슬픔의 감정, 한의 감정, 혹은 타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 이런 거를 이제 제재로 하는 시인이다. 이 흥부부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부가 이제 가난하고 한이 많았던 사람이잖아. 근데 방금처럼 이제 선생님이 흥부가 어떤 사람인지 니네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사실 흥부를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이 고전소설의 주인공을 모티브로 제재로 삼아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이 시에 드러나는 정서와 주제를 아주 공감하기 쉽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흥부는 개인으로서 소설에 나오는 어떤 가상의 캐릭터라기보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한 어떤 민중, 서민을 대유, 부분을 통해 전체를 드러내는 제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봅시다. 흥부부부가 박덩이, 이제 박이 이제 가난의 상징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박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땅이 필요한데 이 박은 덩굴식물이라 이제 초가집 지붕 이런 데서 따로 자리를 하지 않고 자라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박이 커지면은 니네 코코넛 먹어보면은 코코넛 껍질 안쪽에 뭐가 붙어 있어. 맛있는 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긁어 먹는데 박도 이제 그 안쪽에 약간 호박과 수박 그런 거 중간 어디쯤 무 같은 느낌도 있고 고구마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식감을 내는 살이 껍데기 안쪽에 좀 붙어 있어. 그게 이제 별거는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로 이제 죽을 끓여 먹으면 그래도 한 번에 끼니는 되고 그 단단한 껍데기는 이제 바가지라든지 그릇이라든지 그런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뭐 어디다가 팔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적을지언정 어쨌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박을 타고 있는데, 그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보라. 이 박재삼 선생님 작품을 할 때 니네가 약간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이 사람 특징이 자기만 쓰는 말을 만들어내요. 특히 그 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 작품에서도 뭐 거울면 이런 식으로, 본웃음 이런 식으로 한자어랑 순우리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자기만의 말을 만들어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웃음살도 이런 단어가 사실은 없죠. 웃음의 물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을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웃었다. 그러면 우리같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흥부전을 봤기 때문에, 흥부가 앞에서 박 갈랐을 때 뭐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무슨 보물이 나올까 기대해서 웃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사악한 웃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이 흥부가 잘 되기 전에도 가난할지언정 욕심 없이 이제 서로를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안분지족하면서 살았잖아. 그런 긍정과 낙천, 서로를 배려하면서 위로해주는 사랑, 그게 진정으로 가난이나 슬픔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설에서 봤듯이 거기에서 나오는 금이나 황금, 벼이삭 같은 세속적인 거, 물질적인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금이 문제겠냐, 황금, 벼이삭이 문제겠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함께 긍정과 낙천의 힘으로 가난을 극복해내려 하는 거다. 자,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딱 잘라서 단정적 어조로 강조를 하죠. 자,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이거는 이제 그 백결 선생 떡방아 얘기 아니? 이제 옛날에 백결 선생이라고 너무 가난해서 옷을 100번 꿰매 입었다고 해서 백결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제 가족이, 특히 애들이 배가 고픈데 옆집에서 이제 떡을 빻는 거야. 떡을 지으려고 방아를 찢는 거지. 그럼 애들이 그게 얼마나 부럽고 먹고 싶겠어. 그래서 이제 쫄랐겠죠. 우리도 떡을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백결 선생이 떡을 지을 돈은 없으니까 검은 고를 타서 떡방아 찢는 소리를 흉내내서 그 가나를 그렇게 긍정의 자세로 이겨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긍정적인 자세로, 손발 닿는 처지끼리, 손발 다른 처지끼리 함께 고생했으니까 동고동락,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동병상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연민하면서 그렇게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여기서 면자가 얼굴 면자야. 그러니까 부부는 사실 일심동체에 가까운 존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이 서로의 얼굴을 비추는 하나 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을 것이고, 내가 울면은 상대도 울 것이야.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서로에게 긍정과 용기, 낙천의 힘을 주면서 살아왔던 거죠. 자, 그런데 또 현실은 너무 가난하니까 때로는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눈물도 뭐 내가 가난하니까 괴롭고 슬프다 그런 부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야. 자, 아름다운 눈물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울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울면 상대도 울고 상대도 슬프겠죠. 그래서 잠깐 눈물이 나도 깜짝 놀라면서, 내가 울면 상대방도 슬플 거야, 이렇게 절로 얼굴에서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워하며, 내가 부끄럽게도 상대를 슬프게 했구나, 슬프게 하면 안 되지, 다시 웃어야지,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면서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놀라는 거죠. 아, 내가 잠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아프게 했네.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 웃어야지 하면서 원래의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자세,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세라면은 눈물을, 아픔을, 가난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겠죠.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단정적인 어조로 반복해서 주제를 강조하면서, 아까부터 또 단정적인 어조 말고 뭐가 있었어? 우리 독자에게 생각해 보라고 자꾸 명령을 하죠. 굉장히 이제 교훈적인 작품이겠지.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진정 살면서 중요한 게 진짜 황금벼인상 같은 물질적인 거냐? 아니다. 그들의 마음이고 사랑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규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상황에서 웃음을 주는 해학적인 부분, 그런 게 이제 자주 등장하죠. 그걸 이제 문학용어로는 웃음으로 눈물 닦기. 슬프고 가난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웃음과 긍전, 낙천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려는 우리의 어떤 지혜가 담긴 게 웃음으로 눈물 닦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앞부분이었고 뒷부분 영상은 또 따로 촬영을 해뒀으니까 그걸 또 봅시다.